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지방법원 신설과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 정책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매주 화요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주 각자 선정한 시급한 민생 법안을 논의해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각기 내부 갈등 봉합에 나선 여야 대표 노력이 실질적인 혁신과 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셈법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개최된 국회 운영위원회가 개의 20분 만에 산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는데요. 민주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 등을 대통령실에 따져봐야 한다며 운영이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민주당 개회 요구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하지만 개의 20분도 지나지 않아 산회됐습니다.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선 위원장인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양수 간사만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등 처리할 현안이 많은 만큼 정쟁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간의 그 분위기를 냉각시켜가면서 이렇게 정쟁으로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 처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불참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를 정상 개최하지 않은 윤재욱 위원장의 사과와 운영이 재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행정망 먹통,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등 대통령실이 답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 의원들 참석하지 않았고 또 안건으로 분명히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국정 현안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당은 운영이 정상화를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야당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개의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편 심사 재개를 위해 과방위 소위로 재회부된 우주항공청법의 첫 논의가 불발됐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이관 문구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겁니다. 여당은 법안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주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사법체제 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이틀 연속으로 구속영장 남발을 지적하며 대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여당은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 생각을 물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인사특별청문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며 조 후보자에게 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영장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발부율은 그대로라서 법원이 이를 제대로 제어하고 있는지.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지방법원 수 편차가 크다며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2개의 지방법원, 수원과 의정부 2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경북, 전남, 충남, 세종이 광역단체 4곳에는 지방법원이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예전부터 법원을 신설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시급한 지역부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여야 2+2 협의체를 통해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관리청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정치 행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당 소식을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특검과 탄핵 폭주를 멈추고 정기국회를 생산적으로 마무리하자고 또다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의총에 앞서 여야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부 대표가 만남을 가진 2+2 협의체 공약개발기구의 회의 결과도 설명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회동을 가질 계획이며 각 당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10개의 법안을 가져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의총에는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의 참석에 대해 이민관리청 설립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내년 총선 공약 개발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인구 소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오직 출산율 제고와 이민 정책뿐이라며 이를 책임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우려해야 하는 불법 체류자 문제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정책을 피할 수 없는 이상 국가가 강한 그립을 쥐고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입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목표로 정부가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총회 직후 내년 총선을 위한 첫 행보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부 여당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통상적인 장관의 직무 수행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민주당이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 급여화와 3만 원 교통패스에 이어 내건 총선 공약은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 돌봄입니다. 기록적인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교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행 초등 돌봄과 지자체 돌봄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돌봄 전담사와 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로 돌봄에서 교육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보증금을 우선 보장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정부 여당이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최근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해 정부가 개인 위생만 강조하지 말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과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협조도 거듭 촉구했는데 상황이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부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또 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건 용산 대통령실 입김 때문이라며 국민이 쓸 예산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건 대통령과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2+2 협의체 첫 회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출연해서 2+2 협의체가 9일까지 가동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오늘 드디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또 김진표 의장도 두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불러서 협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그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오후 2+2 협의체가 가까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어제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 문제로 이게 하루가 미뤄진 건데요. 이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일단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협의체를 통해서 실제 결과물을 내놓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장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은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정부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돌봄 전담사 또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또 부모는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지 마음을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이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 원의 증액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예산 확대 요구에 이어서 이 돌봄 정책 제안 등으로 이재명표 사업 확대를 시도한다는 그런 평이 나옵니다. 네,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전히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2+2 협의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 어떤 게 있는지 그 예산안과 함께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두 당이 현재 의견을 어느 정도 모은 안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도입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사과를 하면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걸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추진 중인 그런 안입니다. 물론 디테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평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는 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법안과 민주당의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협의체에서 각각 10개의 법안을 들고 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얘기를 하기로 했지만요. 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밝혔던 법안들을 보면 이 워크아웃 제도를 3년 연장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련된 특별법 등입니다. 거꾸로 이재명표 제안 등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힘을 실어온 개정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직 동참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2+ 협의체 멤버 중에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의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오늘 이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 법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는 전망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들에 대해서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물론 지난해에는 12월 22일 날 처리가 됐고요. 그보다 한 해 앞인 2011년도에는 12월 10일 날 예산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아직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만 지난 2021년인 12월 10일보다는 예산안 합의가 조금 더 늦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번 주는 여야 간의 정쟁도 물론 있지만 그 각 당의 내부 움직임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도 뭐 당이 나가라 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비명계 목소리도 또 구체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연쇄적으로 각각 회동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비명계 행보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죠.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한 데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몰아내면 받아야 하지 않냐라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이 3.6대에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죠. 이 오는 10일 열리는 비주류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토크쇼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면서 신중한 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단합과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응답센터 홈페이지에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 요구 청원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면서요. 이 당의 단합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이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다라고 오늘 일축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끌어안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 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한 혁신위와의 갈등설에 봉합에 나선 것 같은데 어제 그 대통령을 만났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뇨한 위원장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조금 전인 5시 넘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회동이 1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김 대표와 이 위원장 그동안 이 주류의 희생을 요구하는 혁신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 혁신위는 지난달 30일이죠. 이 지도부와 중진 또 친윤계 의원들에게 수도권을 출마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을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공식 의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뇨한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이를 즉각 거절했고 또 혁신안이 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갈등설이 더 불거졌죠. 특히 내일 혁신위 회의를 앞두고선 이번 주 중에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하거나 이뇨한 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동이 끝난 뒤 혁신위는 나와서 그동안의 혁신의 성과가 반쯤 성공했다는 확인을 했다라면서도 나머지는 당의 몫이고 내일 회의에서 앞으로 혁신위의 일정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라면서 조기 해산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그동안 거꾸로 이 갈등 봉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취지로 거듭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김기현 대표와 이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깜짝 오찬 회동을 했고요. 그 오찬 회동 뒤에 이뤄진 당대표와 이 혁신위원장의 당초 예상보다 짧았던 15분 만에 끝난 이 회동이 정말 짧았네요. 15분이면. 네, 당초 원래 30분이나 40분은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15분 네. 만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회동이 과연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 동안 뭐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눴을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의 재승인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있고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원장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 문외한인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비판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돌격대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첨단 과학기술 우수 인재와 투자 자본을 국내로 집중 유치하기 위한 K-실리콘밸리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토론회에 참석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해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탈중국화에 따른 해외 우수 인재와 투자 자본을 국내로 집중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IT 등 이미 첨단 과학기술 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기업 1000여 곳을 유치해 K-실리콘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자는 생각을 2개의 특별 법안에 담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오늘 국회 공무직 근로자에게 벌꿀을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월부터 도시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수확한 벌꿀을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사업을 제안해준 주호영 의원과 벌꿀 수확에 도움을 준 안상규 벌꿀연구소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공무직 근로자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CPR
목요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장관들의 외출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장관들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4일 개각이 이뤄졌죠. 이와 맞물려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한 장관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민청 신설 방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책위원총회에 처음 참석한 건데요. 장관의 여당 의총 참석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지만 한 장관이 여권의 총선 유력 주자로 떠오른 만큼 모든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죠. 한 장관이 총선 채비를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한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계속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역할론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임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후 보수 기독교 행사에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앞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을 뵈러 온 게 이게 처음 일정입니다.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네, 원 장관이 참석한 행사가 극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행사란 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철우 경북지사 요청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일 뿐 전광훈 목사와는 연관되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광폭 행보를 보이는 두 장관에 대해서 당 내에선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 뭐 전광훈 목사님이라든가 뭐 누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갔습니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전광훈 목사와 원희룡 지사를 연결 지어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원희룡 장관한테 흠집을 좀 내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당에 빨리 와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당이 지금 위기거든요. 네.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역할을 좀 해야 정치 리더로서 서는 거지. 그럼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다. 한동훈이 전국 지원 유세를 누가 나가줘야 돼요. 네. 총선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두 사람의 의미심장한 외출이 정치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연대입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는 송영길 전 대표에겐 함께할 수 없다면서 확실한 선을 그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에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셈인데요. 이낙연 총리님은 사실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이기 때문에 뭐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가지고 신뢰를 못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만약 이낙연 대표님이 생각이 좀 다르시다 그러면은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죠.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탈당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 건데요.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제3세력의 연대 가능성이 언급되자 민주당 비명계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초현실적인 우주 공상 만화 같은데요. 저희 원칙과 상식이 발족한 날이 11월 16일입니다. 근데 그 한 일주일 있다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 전 대표께서 급발진을 막 하시더라고요. 급발진 교감이 있었습니다. 교감 없었고. 없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가지고 좀 받쳐주시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원하는 거죠.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끌어안기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이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 요구 청원글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측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단합해야 하는 때임을 강조하는 한편 화해의 손을 내민 게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전적 조치로 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신당을 설계하고 추진할 상황도 아니고 우리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던 셨 분이 그런 정신과 방향에 관해서 아마 같이 가실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똘똘 뭉쳐서 정권 심판을 할 시간인데 이재명 대표가 싸우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싸우는 그런 원로 당의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두 분이 만나시고 당 화합을 도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당내 화합 강조 발언이 나온 후 친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과 단결을 촉구하며 당의 분열을 차단하고 나선 모습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둘러싸고 신당 연대설이 나오자 끌어안기에 나선 민주당 친명계까지 이낙연 전 대표의 선택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오늘은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제 이제 용산 오찬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좀 주도권을 쥐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잡음이 좀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그 경고 메시지가 윤심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과의 오찬 의미 또 오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의 회동 결과 뭐 두 만남에 대한 그 의미와 결과 좀 어떻게 두 분은 바라보셨는지 먼저 신 의원님 들어볼까요? 글쎄 지금 싸우지 마라는 얘기는 분명히 윤 대통령 쪽에서 나온 거죠. 네. 제발 좀 이 그릇 깨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뭐 그건 좋은데 김기현 대표의 승리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승리로 보여요 일단은. 근데 이게 잠시냐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냐. 그러니까 총선까지 쭉 가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뭐 간판 역할을 시키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아마 골방마담으로 아마 뒤에 앉아 있어야 될 신세가 될 것이 뭐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요. 즉각적으로 아마 거의 틈을 주지 않고 뭐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워가지고 결국은 골방에 들어가서 좀 제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혁신위는 뭐 진지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혁신위가 10월 24일 날이 아마 출범한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11월 중순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2호 혁신안에 대해서 메아리가 없을 때 이미 사실상 끝난 거죠. 뭐 이미 수명을 다 했는데 다만 이제 과격하게 혁신이 조기 해산 원래 12월 말까지니까요. 조기 해산 카드를 인 위원장이 쓸 거냐 안 쓸 거냐라는 선택지만 남아 있는데 소리 내지 마라 그랬으니까 아마 뭐 소음을 내지 않는 쪽으로 뭐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는 체면 유지는 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는 신세가 되는 건 뭐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이제 아까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승리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들려오는 얘기로는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절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다. 그 대표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건 대표직을 유지는 하겠지만 아마 거의 그냥
간판만 달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뭐 분명히 있잖아요. 그 공관위도 그렇고 선대위도 그렇고. 누굽니까? 요즘에 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당이 굴러가게 될 거고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선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있는 듯 마는 듯 하게 되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간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네, 두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모임에서 제가 짐작컨대는 네.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은 거 맞아요, 대통령이. 네. 그래서 동시에 김 대표 보고 인요한 위원장도 만나서 협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저는 전달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오늘 김기현 대표 인요한 위원장이 만났다. 만난 결론은 뭐냐? 절충과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 한 이야기 중에 핵심은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무슨 말이냐? 김기현 대표가 언제쯤 1월 말이나 2월 때쯤 되는 울산 불출마를 선언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거예요. 인요한 씨가. 네. 인요한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국민의 뜻, 혁신위의 뜻을 총선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그게 지금과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냈는데 나머지 절반은 당이 이룰 걸 기대한다. 라고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문제였던 게 맞는 거예요. 네. 정치 현실상 당대표 입장에서 지금 국회 일정이 진행 중인 마당에 중진들 본인을 포함해서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는 자체는 정치 전략적으로도 선거 일정과 맞지 않다. 이게 모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에게 맡겨주면은 내가 책임지고 네. 나는 나를 포함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봉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놓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대표 사퇴 비대위 체제를 운의하는 것은 아예 물 건너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게 흔히 하는 말로 뭐 핫바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전면에 안 나서지만 네. 뒤에서 오히려 공천 작업을 주도하고 한동훈, 원희룡 두 전직 장관이 오히려 선거를 이끄는 이런 모양새 삼각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전망입니다. 네. 비대위원장 체제는 물 건너갔고 일단 두 분 생각은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만남이 성사가 됐고 또 새로운 만남이 조율 중이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예전에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던 가결파 5인과의 만남을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단결을 언급한 뒤에 이낙연 전 대표 출당에 대한 그 청원글 민주당 자체 그 게시판인데 여기에 올라온 청원글도 홈페이지에서 이제 삭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통합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비명계에 대한 공천 낙마 또 이 전 대표가 신당에 대한 의지를 점점 굳혀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반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민 의원님.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5인이라고 자꾸 묶어요. 가결파 5인. 네. 이게 묶이지 않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4인이고요. 네. 그 4인 안에도 이제 약간씩 색깔이 달라서 4인 4색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색깔이 좀 다르고 이낙연 대표는 이쪽의 원칙과 상식도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만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원은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 대표고 4인은 4인이고 이제 그건 좀 분명히 해둬야 되고요. 이낙연 대표는 뭐 이 만남에 대해서 사실 흔쾌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6월 말에 귀국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한 8월 달에 그때 이재명, 이낙연 대표 회동이 성사가 됐는데 네. 문제는
이낙연 대표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서 뭐 1시간 가까이 쫙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현 대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용이에요. 사진 한 장을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이 회동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지금 그동안 이낙연 대표 쪽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도덕성 문제, 도덕성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뭐 답을 가지고 와야죠. 뭐 대표 사직서를 품고 오든지 아니면은 당내 민주화 문제, 특히 공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진짜로 시스템 공천을 보장할 수 있는 뭐 인사랄지 아니면 제도랄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되죠. 근데 아마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냥 뭐 사진 한 장 찍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아마 이런 걸 원할 텐데 아니면은 이낙연 대표에게 뭔가 뭐 임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닐 거라고요. 그리고 삭제는요. 이게 이낙연 대표의 이 제명 청원 이번에는 출당 청원인데 뭐 제명이나 출당이나 비슷하니까요. 처음이 아닙니다. 6월 말에 그때 귀국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명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5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근데 그냥 물론 끝나긴 했지만 이번에 이게 제명이건 하여튼 뭐 출당이건 간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냥 그대로 둔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삭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삭제 지시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1인을 만나건 4인을 만나건 진짜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별 의미 없는 겁니다. 별 의미 없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신당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건가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만약에 정말로 지금의 인적 구성 그대로 공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 23년판 이스템, 19년판 이스템은 이해찬 대표의 그 이해찬 공천 시스템이거든요. 이 이스템을 23년판 이스템으로 다시 확장해가지고 한다면은 이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죠. 신성범 의원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급해졌잖아요. 무엇이 급하냐. 이낙연 전 대표가 평소 이낙연답지 않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할 말 하겠다. 그다음에 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든지 심지어는 쫓아내면은 당에서 몰아내면은 어떡하겠냐. 받아들여야지. 당을 나갈 것처럼 벼랑끝 전술을 펴는다면 오래간만에 그게 놀랄 만하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서.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말 버리자는 거야? 라고 반박하는 게 누구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여기에다 손학규 전 대표까지. 이렇게 되면 전선이 잘못되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을 꺼야 돼. 불 끄는 건 뭐냐? 내려라. 출당 청원권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오래 가느냐?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당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노골적으로 밀어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뭐냐. 정치적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뭐 내년 총선에서 공천 권한 배분을 적절하게 하는 식으로 막후에서 타협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봐요. 뭐 일명 뭐 그 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서의 이제 합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분의 생각, 요 부분은 좀 간단한 거니까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글쎄,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뭐 다 좋다, 김부겸 전 대표 이렇게 광범위한 빅텐트 분위기를 내려고 하겠지만 김부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언론에서 한 줄짜리 기사 외에는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다. 글쎄 여의도에서는 뭐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뭐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는데요. 매력 있는 그림이죠.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해석이 분분한 굉장히 난해한 추상화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은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뭐 매력 있는 뭐 그 조합이지만 난해한 뭐 추상화 정도 추상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쯤 이제 말씀을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총선의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서 여야의 수싸움이 이제 한창 치열하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그 초안을 보면 서울 전북이 한 석씩 줄었고 또 인천과 경기가 또 한 석씩 늘었고 6곳이 쪼개지고 6곳이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여당은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이 이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인데요. 이번에 그 통합이 되는 그 안 노원, 부천, 안산, 전남 이게 모두 이제 민주당 이제 현역 지역구고 또 6개 시군이 묶이는 강원도의 이제 큰 선거구까지 이번 그 선거구 획정안 초안 두 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결국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이 위촉한 진짜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초안을 만든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느냐.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정개특위, 정치개혁특위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땅땅땅 하면서 이제 의결되는데 제 눈에 띄는 대목 이거예요. 인구 때문에 할 수 없다. 자, 노원만 하더라도 지금 3명인데 국회의원이 노원 가버리죠. 네, 네. 다 민주당이잖아요.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내 기억이 맞다면. 부처는 4명인데 다음에 또 민주당이야. 김상희, 서른, 김경엽, 서영석이든가. 네. 이렇게. 거기서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4명에서 3명으로 줄면 자기들끼리 공천 싸움해야 되고 그 경쟁이 심한 거고 강원도 보세요. 강원도 6곳이 합쳐지면 이거는 현역을 2명, 이양수, 한기호 의원끼리 국힘 의원끼리 또 부딪히는. 네. 어제 모르지만 이러니까 이런 뭐 여야 따로 없는 거다. 다만 이게 참 인구와 국토의 차이인데 지금은 2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상한선이 얼마냐? 27만, 하한선이 14만 5천이.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지역 대표성이라는 부분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제 고향만 하더라도 산청, 함양, 거창 합쳐 4개군이에요. 거창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구 18만에 유권자 16만. 네. 이 4개 구는 선거구 하나고 다른 도시 이렇게 되면 지역은 그 경상남도에 2분의 1 가까워. 근데 국회의원 1명. 네. 다른 도시는 인구 많다고 해서 3명. 이렇게 되면 지역 대표랄까 생활권력이나 이런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어쩔 수는 없는데 이런 점도 좀은 나중에 선거구 획정할 때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안해서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와요. 인구 수의 그 뭐 수만. 인구 수를 이제 그 감안해서 이번에 이런 선거구 획정안 초안이 나왔다고 이제 바라보시는 네네. 거죠? 예. 그렇죠. 네, 신경민 의원. 이게 지금 21대 때 지금 거론됐던 여러 지역구가 21대 때 선거를 하면서 거론됐던 지역이에요. 이게 4년 유예됐다. 사실은 8년 뭐 12년 정도 유예됐다가 지금 22대 때 어쩔 수 없이 손을 대는 지역. 그때도 노원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가 이번에 이제 하나가 주는 그 타겟이 됐는데 사실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가 이제 여건은 비슷합니다. 다 인구가 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만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이제 전라북도 분들이 좀 불만이 있겠죠. 이제 순천 광양이 이상하게 게리맨더링이 됐는데 이번에 조금 보정이 됐어요. 그게 하나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 네. 종로가 사라지고 종로 중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로는 물론 살아있지만 순수하게 종로가 아니고 종로 중구가 되고 서울이 이렇게 지역구가 준 건 뭐 해방 이후에 처음이니까요. 노원이 정말 지난번에 아주 저거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그냥 유지로 해서 넘겼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우리가 이해합니다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늘어도 435명 하원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10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막 3월 달까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럴 일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좀 이거 인구 변동이나 그 도농의 지금 여건이 다르고 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묘책을 한번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이제 정기국회 이제 9일까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역시 올해도 좀 깜깜이 심사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이제 도입이 된 이후 10년 연속 예결위 의결을 이제 건너뛰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예산안 자동 부의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제 없을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이제 부의시킨다 이런 이제 그 제도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고서 오히려 예결위 의결을 10년 동안 건너뛰었다.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이제 10년 연속 건너뛴 이 관행을 좀 확실하게 좀 끊을 방법이 있을 것인지 좀 그 전에 예산안 처리하실 때 좀 어떠셨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소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밀당을 정말로 아무 기록도 남지 않고 폐쇄된 회의실에서 딱 3명이 앉아가지고 하는 이 소소이 이 관행이에요. 결국 이 의결을 뛰어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 소소이에서 다루는 것도 전체 예산안에 비교하면 아주 굉장히 액수가 사실은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안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600조 뭐 이렇게 이르는 예산안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게 처음부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안을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12월 2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봐야 다 다룰 수도 없고 이건 근본적으로 예산안 심사 절차를 조금 더 늘리고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안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하는 방법으로 가고 그 국회 안에 어떤 예산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기관을 더 좀 확충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이 소소이로 이렇게 마지막에 밀행으로 결정하는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지금 되는 거 봐서는 어차피 뭐 법정 시한 12월 2일은 넘어갔고 잘못하면 이전에 했던 대로 12월 31일 그때 밤에 새벽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설 정도예요. 작년에 보니까 12월 24일인가 했더라고요. 통과된 건데 어찌됐건 뭐 제도적인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플러스 2 회담 우리 흔히 나오는 대로 뭐 예결위 간사하고 원내 수석끼리 만나서 하다가 결국 안 되면 이건 원내 대표 간의 정치 협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정치 협상의 내용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양보하고 뭐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핵심 쟁점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는 지역 화폐. 또 야당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R&D 예산의 복구. 여기에서 아마 결정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누더기가 되는 건데 참 뭐 어찌할 수 없는 좀 한계를 느껴지고 결국은 뭐 마지막 날까지 기재부의 예산실장 수석 전문위원 그 몇 명의 아주 컴퓨터 같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뭐 새벽에 그냥 빨리 인쇄해가지고 돌리고 뭐 그런 게 반복될 것처럼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이제 이번 주 안에는 이제 뭐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와서 의장단 만나고 여야 대표 만나고 상임위원장 만날 때까지 와도 분위기 좋고 뭐 될 것처럼 느끼는데 정치가 하루 바뀌잖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저 의장께서도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셔가지고 다 여당 자극하고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든지 검사 탄핵 이게 좀 밀어주시지. 난 그런 점에서는 요새 뭐 맞떡 차는 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방통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로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도 없고 검사 이력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검사 출신 말고 사람이 없냐 이렇게 이제 지명 철회를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이제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 방통위원장의 특수통 출신의 검사 선배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오늘 두 분의 마지막 평을 이 부분을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글쎄, 이게 뭔지 좀 아리송한 게 있어요. 이 김홍일이라는 분은 평생 특수검사로 때려잡자 뭐 이런 일에 종사하신 분인데 방송 근처에 한 번도 아마 근처에서 밥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무리 존경하는 선배, 검사 선배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동관 위원장이 정말 민주당이 탄핵 때문에 사직을 낸 건가? 좀 의심이 가요. 오히려 대통령이 자르고 싶었는데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후시닥닥 그냥 처리된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동관 위원장이 뭘 좀 일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누군가를 지금 때려잡을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불안감을 불식하려면은 김홍일 신임위원장이 이제 인청을 거칠 텐데 인청 거치고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은 본인이 아마 이 불안감을 특히 언론계, 방송계 갖고 있는 불안감을 본인이 아마 씻어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인사는 아마 최악의 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김홍일 변호사를 빨리 임명했을까? 그만큼 급해요. 왜 급해? 지금 방송국 사람들 왜 잘 모르는 건데 올해 연말 12월 30일 되면 이게 지상파 몇 개 세 군데가 재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때가 12월 30일까 어디에? KBS, ETV, SBS, MBC 이런 데를. 네. 이거 연말까지 안 해주면 무허가 방송 사업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 또 하나는 지금 YTN 문제가 있죠. YTN 민영화가 걸려버렸잖아요. 네. 이 절차도 마무리 해줘야 돼요. 이래 급하다. 그래서 왜 그럼 김홍일 씨가 잘할 수 있느냐? 왜 또 검사냐? 미안한 게 이 사람 10년 전에 검사 그만두고 10년째 변호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방통위원장도 판사 출신 법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방송에 관한 네. 법적인 영역이 문제가 많다. 다만 ICT 정보통신기술에 과연 그러면 김홍일 변호사가 전문가냐? 전문가 아니죠. 많이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쉽다. 방송은 가능하다. 그리고 법조인이 가는 것도 크게 문제 안 된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대선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부분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 했잖아요. 전번에도 그렇고 다 하는 건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다시피 5명이 하는 위원회 체제인데 지금은 이 상임 변호사 1명밖에 없는 거예요. 1명으로서는 어떤 일도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2명 정도가 해줘야 임시 허가제로 내줘야 된다니까요. 네, 급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